자, 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끝났습니다. 종가 확인을 확실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5,300은 못 넘긴 상태로 현재 집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코스피요? 네. 계속해서 기세가 참 좋은데 네. 종가까지도 좀 5,300 기대를 해봤는데 네. 이 부분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다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또한 강했고요. 요새 새롭게 올라온 태양광 테마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서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해보시죠. 자, 종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297포인트에 오늘 코스피는 마감됐습니다. 4.1%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4.32% 상승, 1,127포인트, 1,100선을 오랜만에 또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415억, 기관이 2조 6천억 원을 샀는데요. 이 안에서 2조 1천억 원이 오늘도 금투에서 잡혔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ETF 자금이 여기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들의 자금도 함께 기관과 섞여 있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1,629억 원 외국인 샀고 기관은 4,84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탈락! 뭐가 탈락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이제 주말간에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야기하기로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SK 하이닉스 6 그리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20%를 양분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10%씩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눠 가졌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여기서 잘한다 하는데 30%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론 또한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반도체가 있다고 하면 80개는 DDR5를 만들고 있고 20개는 HBM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100이 DDR5였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를 통과해 간다. 이런 쇼케이스라는 기념비적인 20%부터 30을 채워 나간 것이고 스텝 바이 스텝 삼성전자의 HBM 물량도 연말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또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9%, 5.72%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DI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조금 더 오늘 특이했던 건 ST와 IMT 같은 반도체 내에서 정말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또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이사항 오늘 증시 인사이트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비공개, 시크릿한데요.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대만 태양광 업체와도 함께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태양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이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5일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분으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태양광과 관련된 데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다음 화면 통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밸류체인 정리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소재, 검사 장비, 셀 모듈, 패널 설치 및 시스템 솔루션들 기업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사실 제조 및 검사 장비 쪽입니다. 왜냐하면 유닛 테스트와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반도체 회사 아니야? 라고 보실 텐데 이 검사 장비가 태양광에도 함께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반도체와 태양광의 밸류를 받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요즘 주가가 더 좋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선익 시스템은 저희가 방송에서 일찍이 말씀드려서 방송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장주가 선익 시스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53%, 유닛 테스트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도 좋고 태양광도 좋다.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성 ENG도 9.75% 상승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계류. 뭔가 멈춰 있다라는 것인데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 클래리티. 명확성을 따지겠다라는 거죠. 가상자산 전반에 걸쳐서 이걸 지금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구분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SEC에서 관리할지 선물관리 상품에서 봐야 될지도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리워드 방식 때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을 사면은 한 3에서 5% 정도 이자 같은 리워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으로 따지면 이자와 마찬가지인 건데 이게 지금 맞냐 아니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서 계류 중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계류 중인 게 현재 또 코인 가격을 내려가게 하는 데 요인으로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과 다날. 헥토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호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고요. 다날은 특허를 얻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에는 강했으나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 외에 오늘 LG CNS, 카카오페이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탈락했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얼마나 더 밸류를 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와 함께 오늘 좀 섞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하루짜리 코스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인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초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영향 덕분인지 오늘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퐁당퐁당하던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번 주 이런 흐름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흐름 보인 이번 주 기분 좋게 거래를 마친 우리 증시의 특징 업종 그리고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히딩크 감독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명대사가 많은데. 네, 명대사가 2002년 월드컵 때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 이런 글이.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주식시장을 보면 여전히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변동성이 워낙 컸던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시장에 아주 잘 대응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기관 투자자들하고 지난주에도 미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비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줄일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을 줄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또 업종별로는 약간은 키 맞추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장님은 먼저 나는 아직 배고프다, 증시 아직 배고프다로 가름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메이저 수급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 17조 정도를 매도함에도 많이 불구하고 팔았어요, 요새. 그거를 개인의 수급으로 지금 막 받아주고 뭐 기관 수급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 센티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는 개인들의 투자자의 좀 영리한 모습들이 저는 그래도 올해 시장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금 5,200선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네. 이제 회복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가 사상 최대 이제 5만 달러의 이런 고지를 넘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글로벌 이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는 당연히 매수 기회로 이제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들어보고 있고요. 오늘장만 봤을 때는 뭐 일단 이 글로벌리하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아니면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MOU와 체결된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의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저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계속 이제 우리가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직전주죠. 않았는데, 예, 근데 그거에 따른 이 자금의 이탈은 저는 크게 이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연휴 앞두고 있으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두고 현금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게 그러면 필요 없는 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과거 이제 설 연휴 전후로 10거래일 이제 통계를 봤을 때는 단기 하방 압력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의 패턴에 비해서는 좀 덜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다행이네요. 있어서 굳이 설 자금을 좀 이제 유출을 해서 그것을 뭐 소비로 활용을 하겠다? 그거는 과거의 논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그래요? 부분들보다는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종목들이 워낙 매력적인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이 리스크는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뭐 싶어요. 이제 설이니까 뭐 세뱃돈도 주고 하려면 원래 통상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라고 쳤을 때 수요일에 매도를 해야 이제 금요일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항상 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 주식은 냅두고 내가 좀 다른 데서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구해서 용돈을 좀 주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자.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봤고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반도체 날이었죠. 설 연휴 직후에 삼성전자 HBM4 출하된다는 소식부터 해서 시장이 장 초반부터 달아올랐는데요. 흥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반도체 좀 자세하게 파보겠습니다. 일단 부장님, 삼성전자 이슈도 있지만 사실 주말에 젠슨왕이 또 등판을 해줬잖아요.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이긴 해요. AI 뭔가 불안해 하면 젠슨왕 나타나고 그 다음날 반도체도 쫙 가고 이 패턴 언제까지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AI발 뭐 버블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또 불안할 때는 부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젠슨왕 나와서 또 이야기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표현 또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올라가고 그죠?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알파벳 뭐 구글 뭐 이런 예를 들면 이 AI 산업 안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1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게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정해지면 오히려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1등, 2등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경쟁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적으로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못 샀던 분들한테는 또 그렇죠. 저가 매수 기회로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건 김성훈 대표님,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지뢰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요? 실적이 하나둘씩 계속 걸려 있고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반도체가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당분간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원래는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회의론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워시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격적 투자에도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으로 다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를 당연히 활용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인하 기조가 조금 꺾였을 때 그것에 대한 신용경색 리스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케빈 어시가 또 언급한 내용들이 일부 기사화됐는데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시장의 이 스탠스들이 오히려 반도체들에게는 좀 안정적인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17만 원 이제 장중이죠 고가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를 한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17만 원 부근까지 갔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의미를 좀 찾아봤고요.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가장 화제는 사실 설 연휴 직후에 삼성전자 HBM4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마이크론은 탈락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세미 애널리시스가 그렇게 전망을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늘 항상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들 나오고 해서 정말 마이크론은 탈락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고요.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다 경쟁사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저도 지금 결론이 뭐 뉴스에 나온 거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투톱으로 갈 수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 부분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마이크론이 다른 데 다 포기하고 이제 HBM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성우 대표님, 그건 뭐 이제 추후에 그 뒤를 도모한다라는 마이크론의 전략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대만의 뭐 공장 클립 룸을 막 확보를 막 하고 캐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건 사실 HBM4를 염두하고선 그렇게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 이제 우리가 뭐 SK하이닉스가 비율이 7대, 뭐 삼성이 3이다. 네. 이것은 뭐 앞으로 가봐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이 이렇게 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0%까지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한다. 당연히 수율적인 문제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을 뭐 70%가 아니더라도 과반수 이상 맞아요.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의 이 반등 수준을 보면 사실 M7을 굉장히 위협하는 상승률 그것도 펀더멘탈이 끌어주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이것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초반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건 맞지만 뒤 따라오는 마이크론도 일단 견제는 되는 상황. 일단 0이 지금 뭐 점유율 0이라는 숫자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성우 대표님 계속해서 좀 여쭤보자면 삼성전자 근데 저도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20%라는 숫자 때문에 야, 결국 그거밖에 못 팔아? 근데 뭐 30%좀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늘어나는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평택 4공장에서 디램 생산 능력을 막 20% 가까이 올리는 작업에 막 착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제 HBM4에 대해서 생산 라인 자체가 뭐 디램도 있고 기존에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늘리는 과정에서 뭐 공격적으로 막 다 이걸 HBM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차근차근 이걸 늘리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디램 생산 능력도 지금 이 능력도 평택4, 뭐 5 공장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공정에 착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켜보는 게 저희로서는 중요하지. 이것을 몇 프로가 확정됐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센티로 뭐 반영을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삼성전자가 좀 늘려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그래도 반도체 뭐 I'm still hungry 얘기는 해주셨지만 조금 걸리는 건 외국인 수급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는 샀어요. 최근에 반도체 투톱은 지난주까지 거의 매일 매도하다시피 쫙 왔거든요. 오늘도 하이닉스는 팔았더라고요.
이 매도세, 매수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올해 주가만 놓고 상가 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약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먹을 게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또 그리고 하이닉스가 워낙 작년에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레퍼런스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뢰 구간이라서 그러한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포션을 유지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들어가면서 그걸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당장은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은 앞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약간 첨언으로 드릴 수 있고요. 수급 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측면에서만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조금 더 삼성전자가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올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런데요. 오늘 이런 이슈에도 사실 상승률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긴 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직도 시장은 SK하이닉스를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뭐 이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굳이 이제 한 종목을 뽑아야 된다면 저도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뽑을 수밖에 그래요? 없고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의 뭐 영업이익률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27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멀티플을 생각을 해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저렴한 지금의 가격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SK하이닉스가 주가 수익률 면으로는 작년에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주가 수익률을 보였지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사실 바닥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그 메이저 수급이라면 네.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할 거라는 말이죠. 일단 일부 이제 센트가 막 변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수급에 대한 이것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네. 것보다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률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캐파라든가 그런 것들 그 상대적으로 가격대 현재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우위를 좀 더 점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인 매력도도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또 회복세를 보인다거나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때 되면 재평가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당장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이렇게 매력적인 또 이 SK HBM4의 점유율 뭐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아닌가라고 보고 HBM 프리미엄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ADR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HBM 프리미엄이 야, 시간이 진짜요? 갈수록 굉장히 오.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소부장단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건 그동안 이제 소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DI 잘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은 좀 그 소부장에서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VM이란 종목들은 뭐 이제 작아졌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뭐 IMT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위쪽까지 좀 작은 종목까지 순환매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 상승을 보면은 원익 IPS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이 막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갈 때 네. 반도체주 장비 공정 중에 핵심인 이 종목들 몇 가지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전환이 무슨 힘을 많이 내줬죠. 네, 굉장히 내줬거든요. 그것도 ISC 맞습니다. 소켓주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워낙 단단한 종목들은 시장에 하락을 해도 저가 매수 대기세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기회다라고 해서 끌어올려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도 강했어요. 원익 IPS가 심지어 오늘 7%대 급등을 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금요일 날 좀 잠잠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HBM 이제 후공정 라인에서 보면은 DI라든가 IC 그동안에 조금 상승폭이 좀 덜했던 종목들까지도 막 DI가 이제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그쵸. 이 퀄테스 통과를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까지도 아마 수혜를 지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숫자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못 간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냥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키 맞추기의 역할도 키 맞추기의 일부 있다 역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 맞추기의 흐름까지 좀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저희가 로봇과 항공우주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죠, 저희 로켓 있고요, 로봇 있죠.
뭐가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반도체는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반도체 그 다음에 내가 좀 가볍게 좀 짧게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이 로봇과 우주 항공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좀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어디가 현재 시장에서는 더 수익률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 같아가지고요. 이게 한 번만 골라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테마는 역시 뭐 로봇이 좀 가장 로봇이다. 좋겠죠.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피지컬 AI 관련된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나오는 게 뭐 가장 뭐 올해 CES로 부각이 됐던 것도 그쵸. 결국에는 현대차가 뭐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그런 자율주행과 또 로봇 그런 게 다 연관되어 있고 결국엔 AI가 또 맞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그 산업 현장이 또 로봇화되는 자동화되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가정 로봇 이런 돌봄 로봇까지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확장되니까.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잖아요. 특히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이에서 사실 로봇의 역할은 앞으로 우리가 AI 특히 이런 피지컬 AI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냥 청소 로봇이 아니라 이제 네.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많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우주항공 양자 대결 요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대표님은 둘 중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도 레인보우 영등포 로보틱스 얘기를 지난주에 하고 네네 오셨는데. 영등포에 가서 그 중국의 로봇 그 3,100만 원짜리 그거를 이제 다 시연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직접 좀 가까이서 보면 약점도 되게 많이 제가 느꼈어요. 시연을 직접 하셨다고요? 이 조립하시는 분이 옆에 있고 저하고 악수하는 것까지는 악수를 이제 시연을 했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손아귀 힘도 저보다 좀 약한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도 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지금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워낙에 오늘도 급등, 인텔리언테크는 심지어 이제 상한가를 기록. 이쪽에서는 사실 펀더멘탈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워낙에 이제 군용 안테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항상 이런 핵심 테마 섹터들은.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당연히 저는 손을 오늘 시점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건 우주항공 테마다. 대신에 장기적인 성장 랠리는 로봇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뭐 4배, 5개는 기본으로 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인공위성에 관련된 우주항공 스페이스X에 관련된 종목을 들어줘야 되지만 이제 이 스페이스X의 관련주들도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시점에 온 것 같거든요.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냐 그렇죠. 아니냐. 실적을 찍혀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연관돼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하고 아예 스페이스X의 그렇죠. 밸류체인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개발 능력과 스페이스의 이 개발 능력과의 괴리율은 로봇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초등학생 뭐 발걸음 정도의 수준인데 스페이스X는 지금 뭐 대학교 취업까지 준비하는 그런 학생의 괴리율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미래에셋증권이나 스피어 이런 종목들 제가 전에도 이제 나와서 그런 종목들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좀 종목들이 여러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흐름으로는 이제 김성훈 대표는 우주항공 쪽에 손을 들어줬고 최성환 부장님은 로봇 손에 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김성훈 대표님 먼저 좀 해보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텔리언테크가 실적 호전을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우주항공 테마를 더 길게 해줄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해준 선별해준 종목을 꼭 집어서 가야 될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세트라이도 비롯해서 이런 실적이 그래도 흑자로 턴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보면은 한 최근에 보니까 3배, 4배 오른 종목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도 지금 스페이스X와 뭐 고해상도 위성 관련돼서
협업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해줬고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바닥에서 보니까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되면서 박스권 7만 원대를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의 시세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나 봤더니 지금 매출 비중 중에 한 80%가 지금 해외 안테나 쪽에서 발생을 한대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확대했을 때는 이게 바로 뭐 스타링크와 또 연결성이 굉장히 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이 거의 이제 뭐 피크 아웃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굉장히 시작이라고 들죠. 봐야죠. 네, 네. 시작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6월 달에 했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 뭐 합병을 하든 상장을 했다고 보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대로 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네. 또 들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좀 다른 답변을 주시니까 좀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는 아까 로봇 손을 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로봇 안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을 더 봐야 되는 건지, 뭐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액추에이터, 뭐 어떤 식으로 부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부품도 봐야 되지만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차와 함께 현대 오토에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오토에버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하는 거기서 구현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물론 대장주지만 그 안에 현대 오토에버를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액추에이터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한국의 가장 강점이 있는 로봇 쪽에 있는 쪽이 그런 액추에이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면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성호 대표님도 로봇 잘 하시잖아요. 또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로봇하고 악수도 오늘 주말에 하고 오셨다 했는데 악수하면 이 로봇은 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한국 PIM 같은 이 로봇 손 관련주들도 몇 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악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어떠셨어요? 느끼셨을 때는? 그 일부러 악력을 좀 덜 한 느낌이 들었죠. 안 아프게. 제가 더 세겠습니까, 로봇보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국 PIM도 사실 이제 글로벌 비사라고 했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탑재를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공급 제품 이제 논의를 했다 해서 이게 금속 분말 사출용이라고 해서 맞아요. 찍어내야 되잖아요. 빠르게.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아시는 이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 종사자분도 가끔 이제 식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본인이 이걸 수동으로 아직까지는 막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시총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로봇 투자할 때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 때는 이미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안드로메다의 주가 수준까지 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적절한 시기지만은 이게 적정 가치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시총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서의 가치 산정을 봤을 때는 로봇주는 그래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도 보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시총을 뭐 탑 3 안에도 당연히 갈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로봇 손 계속 나오는데 저 기술력이 제일 어렵대요. 로봇이 뭐 딴 거 막 만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물 따라주는 기술이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정교하게 하더라고요. 딱 또 사람의 조절을 해야 힘만큼 되니까. 이게 무거운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섬세한 능력까지도 기술에 좀 필요하다라는 저게 로봇 손입니다. 네. 지금 로봇 손 굉장히 우아하게 손짓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피규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로봇, 우주, 항공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고 로봇이고 결국에는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전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전력 설비, 원전주까지 한번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부장님, 뭐 전력기기 원전 요것도 한번 양자 대결로 한번 해볼까요? 뭐 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레포트 안에서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을 더 늘리는 게 맞을까요? 어려운데요? 전력 설비, 원전? 저는 지난주에 테슬라가 인공위성에 그러니까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뭐 원전도 좋고 전력 설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원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력 설비 쪽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약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근데 전력 설비 기업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지금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연료 전지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급망을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제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수소 전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불명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낡은 거, 노후화된 거는 해체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장은 전력 설비 쪽 그런 이제 이쪽이 더 우위가 단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일단은 먼저 좀 우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좀 궁금해지는 게 유럽 시장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표님한테 안 물어보세요? 네,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네. 하는 거였거든요. 대표님, 근데 전력 설비 뭐 3대장들이 북미 시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가져갔었잖아요. 이제 다음 넥스트가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또 그 성공 신화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HD현대 일렉트릭도 유럽에서 레퍼런스를 작년부터 이제 확보를 좀 했었고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유럽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북미에 대한 성장 스토리만으로도 전력주의 수준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금 3년치, 4년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도 베트남이나 이 필리핀 쪽에서도 지금 배전에 대한 이 수주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쪽은 미국이지만 성장 스토리는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현대 일렉트릭이 목표 주가를 최근 들어서 TP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커싱이 변압기하고 했다면 이 3대장들이 최근에 배전 관련된 공격적인 수주 활동이 진행됐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현대일렉도 이제 배전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도 배전반 이 매출이 일부가 있었거든요. LS가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LS가 제일 컸는데,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비중이 좀 작다가 이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전략을 지금 쌓아놓고 있고, 청주 이제 배전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북미 진출 중심으로 배전 전략을 계속 늘리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성장 동력과 더불어서 또 배전 기기와 관련된 매출 폭도 성장 스토리도 계속 이어진다. 근데 영업 이익이나 마진은 당연히 변화기가 높지만 하나의 또 축으로 우리가 또 성장 동력으로 마련되는 게 뭐 배전도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좋습니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력 설비 이제 뭐 빅3 얘기해 주셨고 원전도 사실 여기 엮을 수 있어요. 여기가 묘하게 비슷한 흐름을 좀 요새 가져가고 있는 게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원전도 있고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은 있는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요새 그 상방 그 전고점을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주가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나마 아까 배전반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LS 일렉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전고점 그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을 정말 뚫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조방원이었는데. 네. 조선과 방사는 이미 한 4년, 5년 동안의 주가 랠리를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줬고 이게 펀더멘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근데 원전주 같은 경우는 에너빌리티도 밸류를 우리가 따지고 들 때는 이 정도의 가격이 합리적인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저는 그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에 SMR에 대한 수주가 원년일 텐데 그 사이클이 내년 정도의 숫자로서 좀 찍히는 한 해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또 모멘텀 슈팅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은 모멘텀만 있지 실체는 아직 크게 없다? 그게 하나의 약점인 것 같아요. 뭐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버텨주는 거에 의의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장님 요새 뭐 에너지 하면 새롭게 좀 신선한 테마가 태양광. 요새 좀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해가지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게 좀 신선한 테마다 보니까 이 연속성을 좀 가져갈까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중 분쟁 속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국산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최근에 보면 흐름이 그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스페이스X가 또 태양광으로 해서 그 200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여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태양광, 뭐 원전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력이 부족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기업들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김성우 대표님은 좀 어떻게 현재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관련주의 범주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게 태양광에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엮이죠. 증착 장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페로보스카이트라고 하는 게 효율도 굉장히 높은 반면에 두께도 굉장히 얇고, 그리고 기존의 태양광 셀이 이제 우주로 갔을 때 이러한 열이나 온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련돼서 아직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솔루션의 오늘의 반등은 또 우리가 하나의 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 슈팅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테마가 장기적으로 이어갈지는 저는 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그래서 조금 그렇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원전 이야기, 에너지 쪽 하다 보니까 조금 엮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규 매수 관점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오늘 조선방사는 비교적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늘 같이 엮이는 같이 섹터다 세트로 보니까요. 엮이니까. 이제 부장님, 오늘 뭐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조선과 방사는 오늘 같은 날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앞서 뭐 조방원이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런 또 이슈가 있었고,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수주도 많이 받아놨지만 네.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 실제로 실적으로 화되는 숫자화되는 부분들도 올해 체크를 하면서 조선 쪽은 당연히 봐야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담아가야 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역시 지금은 뭐 일본이 지금 뭐 다시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지지 않고 커지는 상황에서 참여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한국이 그동안에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경쟁 우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하는 그쵸.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이 특히 오늘 영업이익 낸 거 보면 이제 조선주들이 영업이익률 1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올해는 그래서 20까지도 가냐 안 가냐 이 구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부장님 보셨을 때 조선업들이 되게 다 이제 헤비테일 수익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큰 수익을 거두는 건데 그 원년화가 사실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믹스 개선을 많이 예. 그동안의 노력을,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 위주로 수주를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특히 또 이제 북미 쪽 말씀한 그쵸.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가 올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말만 나왔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게 수주가 이루어지고 숫자로 나온다면 올해 굉장히 큰 또 말씀하신 마진도 꽤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 말고 방산주들 크게 해서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긴 한데, 대표님, 저희 앞서서 뭐 우주항공도 짚어보긴 했지만 방산주 전체로 키워보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는 저에 대한 시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면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국하고의 대만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방산주에는 제일 핵심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이런 움직임, 이제 활동성을 보면은 대만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인자 퇴출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정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진짜 확전이 되든 안 되든 언급을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사실 지금 원래는 서유럽 쪽, 이제 동유럽 쪽에 이 발주가 많았는데, 수주가 많았는데, 네.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제 동유럽까지 이제 서유럽까지 이런 발주 모멘텀들이 좀 확장되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하고 대만을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좀 유럽의 이 발주에 관련돼서 규모가 과거에는 막 9조짜리까지 작년에 터졌지만 아직 뭐 3조가 최대거든요. 네.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한 5조 이상까지만 맞아요. 터져준다고 하면은 실적보다는 얼마만큼의 수주의 모멘텀 규모가 커지느냐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사는 수주 모멘텀이 더 규모가 커지는 걸 기대해봐야 되고 조선은 실적이 얼마나 더 찍히는지 올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결과로 이제 마지막 좀 도출을 지어보자면 대표님 그러면 지금 현재 좀 테크로 쏠려 있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이럴 때 뭐 조선방산 매수 조용할 때 매수하는 타이밍 아주 좋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테크에 발을 들이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저는 테크죠. 아직까지 조금 이제 뭐 공격적인 나이대다 보니까 공격적인 나이대. 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핵심으로 따지는 게 이제 캐나다 쪽 이제 그 핵잠수함인데 이 성공 수주 가능성들이 저는 뭐 5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테크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나이대 테크 이야기해 주셨고 부장님 질 수 없지 않습니까? I'm still hungry라고 또 이야기도 앞서 하셨는데 배고프다면 테크입니까? 이 앞서 잠깐 그 빅테크 그러니까 기업들이 약간 대만, 중국 말씀하셔서 거기 약간 설명을 좀 부연드리면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대만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TSMC가 가장 큰 위험 요소거든요. 그렇죠.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그 플랜 B가 필요한데 그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쪽에 대한 안전적인 공급을 원할 텐데, 수급을 원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크는 그런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뭐 어떤 리스크 하나로 손 하나 뒤집으면 테크에서 방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부장,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정규장은 미국발 증시 훈풍으로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5,298선에서 마감, 코스닥도 1,127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변동성이 컸던 장세를 지나 이제 설 연휴를 앞둔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곧 설 연휴가 지나면 세계 최초로 HBM4를 출하한다는 기대감 속에 현재 거래가는 16만 6,200원입니다. 4.79%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48%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또 순위권에 없는 시가총액 8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이 발표됐죠.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실적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며 정규장 마쳤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안테크, 저궤도 위성의 수요 증가로 실적 턴어라운드 발표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8,400원입니다. 29.96%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머스크 효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정규장에서 27.41% 올라가며 마감했는데 현재 29.09% 올라가며 조금 더 상승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현재 상승률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2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장 마감 직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시리즈 덕분인데 애프터마켓에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 이뮤논시아는 1,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실적 발표에서 적자 전환을 발표하며 급락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 거래가는 11,800원이고 6.35%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실적 발표한 신세계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를 하회한 영업이익에 급락했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페루 매출 본격화, 또 LNG선 선가 증가 등을 내놓으며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 실적 발표한 세아베스틸 지주는 정규장 마감 후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보입니다. SFA 반도체 정규장에서 7,47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현재 7,450원에 거래되며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HBM 생산을 확대하면서 범용 메모리는 이 SFA 반도체에게 외주를 맡긴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또 메인마켓에서 고점을 돌파한 한화솔루션,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오름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47,850원이고 13.9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미래에셋증권, 정규장에선 53,400원에 거래 마쳤는데 현재 53,100원으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동안 움츠러든 시장, 숨을 고르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뚜렷한 호재는 없었지만 최근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가치주가 많이 오르면서 다우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 달성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2%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도 2% 넘게, S&P 500은 1.97%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주인공은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AI 밸류체인 속에 속한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적 기대감에 크게 올랐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메인마켓에서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인프라 투자는 적절하며 앞으로 7에서 8년간 계속될 거라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끌어올랐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AI 인프라 투자의 주체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메인 마켓에서 아마존 5% 이상 하락했고요. 알파벳 역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 역시 AI 과잉 투자 우려에 메인마켓에서 약세 보였는데요. 이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38%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메인마켓에서 7% 넘게 급등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간 하락분을 대부분 잡으면서 시총 7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만 선도 위태로웠던 비트코인, 9일 오후 12시 기준 7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현물 ETF 유입과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맞물린 덕입니다. 지난주 크게 급락한 이 스트래티지주가 26% 넘게 크게 다시 뛰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의 장기 보유 전략이 과연 맞을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총선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자민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게 된 건데요. 사나이노믹스와 자위대 헌법 개정 노선이 힘을 얻었고 이 시장에서는 미일 공조 강화를 선택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나이 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거란 기대 속에 일본 금융시장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5% 넘게 급등하며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국채금리 역시 잔단기물 위주로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는 중단기물 위주로 상승폭 더 키웠고요. 이 4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카이치는 훌륭한 동맹이라며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하다고 평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공개 지지에 나섰고 미 국무부는 미국과 일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일단 화요일에는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공개되고요. 또 12월 수출입 물가와 1월 중소기업 낙관 지수도 나옵니다. 실적 발표로는 스포티파이, 코카콜라, CBS, 포드 등 예정되어 있어서 이 경기 민감주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때문에 연기된 1월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12월 보고서에서는 취업자 수, 실업률 모두 감소했습니다. 엇갈린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시장에서는 1월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할 거고 이 실업률은 변동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예정된 일정이 있지만 셧다운 때문에 이틀 뒤로 밀렸습니다. 지난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이번에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AI 투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And honestly, I see a lot of impatience in the market in wanting to determine winners and losers in software, in wanting immediate monetization of AI capabilities. But those conversations are 3 to 5 years or more premature, in my view. As an investor, the number one reason I have to believe in AI as an investment theme is because these hyperscalers believe in their own theme. And so we actually see CapEx as a support of this conviction as opposed to a detraction from it. 네, 그리고 주말 사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재정 지출 확대 우려의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과 엔저 현상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방송하고 캐비너 씨 지명에 대한 뭐 유튜브면 유튜브, 경제방송이면 경제방송 네. 진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갔는데 네. 저는 저희 머니쇼 플러스 소장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네. 제일 퀄리티 있었다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이? 캐비너 씨의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들을 예, 볼 수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학파부터 해서 그 부분들이 진짜로 공부할 여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금 영상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 젊은 아가씨 어쩜 저렇게 자신 있게 시장을 갖다가 꿰뚫고 있지? 자신 있게 얘기하네. 소장님도 소장님도 늘 어휴, 딱 저 인사이트 맨날 주시고. 뭐 버벅거리면서 뭐 이렇지 않을까? 언어만 다르죠. 영어, 한국어만 아, 차이가 그런 나는 겁니까? 거죠. 뭐.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다우존스가 이제 5만 포인트 올라섰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네.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그러면 왜 그랬나 싶죠. 우리도 그렇고. 뭔 이렇게 할 거면 괜히 우리 신박했어요. 이럴 거면 뭔 사이드카가 3대나 출동해갖고 정신사납게 그러고 있었고 그렇게 팔아제끼던 외국인들은 갑자기 사고 우리 개인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막 빠지는 날 보면 3조, 5조 사고 오늘 같은 날 뭐 확 뛰니까 바로 던지고. 뛴 것도 네. 아니죠. 뭐 200포인트 올랐으면 조금 오른 거죠. 그쵸. 강보합이죠. 예.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제 200포인트 정도는 강보합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급등하려면 코스피가 한 500포인트는 올라줘야 급등이지. 뭐 200포인트는 늘 보는 건데 뭐. 그렇죠. 뭐 예. 10%는 강보합.
4%는 강보합. 세상이 너무 달라졌는데요. 잠잠합니다 오늘. 그래요. 뭐 준비한 슬라이드 휘떡휘떡 넘기면서 빨리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는 것 같아요. 딱 글씨체가 이거 월스저널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예. 그래서 스탁 마켓 투데이 다우 5만 포인트를 찍었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렇고 뭐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축한다 했는데 다우지수 한번 보시면은 데일리 차트가 이런 상황이고요. 먼슬리도 보고 어쨌거나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도 올렸어요. 이게 이 사상 최고치의 주식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치안 보안 안보 이런 거는 관세로 이렇게 드리븐 됐다 하면서 이제 10만 포인트 간다고 다우. 네, 그렇게 임기 내. 했습니다. 임기 끝날 무렵에 임기 전에는 기억하라. 트럼프는 모든 것에서 옳았다 하고 나서 마지막 요 부분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watching. 대법원도 요걸 좀 보고 있기를 바란다. 이게 관세 덕분이다. 그러니까 괜히 관세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 내면은 주식 부러지고 당신들이 독박 쓰게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렇게 뭐 여기다 올린 사진은 아닌데 뭐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갖다 뒤져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올린 거를 리트윗했더라고요. 또 사우스다코타주의 그 러시모 산에 보면 왜 대통령 4명, 네. 조지 워싱턴, 저 토마스 오른쪽에. 제퍼슨, 제가 지금 예, 가장 끝에 그다음에 링컨까지 해서 그 옆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고 잘 보시면 S&P 500 보세요.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 가까이 올랐죠. 나스닥 올랐죠. 나스닥도 전고점을 열려면 아직 좀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많이 5.7%나 올랐는데 고점 경신은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네요. 금 조금 올랐죠. 금요일만큼은 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스는 하루에 18.4%나 떨어졌습니다. 이 빅스 갖고도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냥 뭐 탈탈 털리는 거죠. 그러게요. 빅스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시가 다시 또 안정적으로. 뭐 변동성은 좀 잦아들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느닷없이 리스크온 모드입니다. 예, 거기다가 자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이게 아침에 한 11시쯤 했던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는 9.38% 빠지고 아니 하루 동안에 9.38 빠졌고 그다음에 7일간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32.85%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벤트 하면서 꼴랑 2,000원씩 무슨 뭐 준다고 했던 것 같다가 2,000 비트코인을 했는데 그게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2,000개면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게. 그래서 왜 모든 것에 보면은 세상 참 이렇게 생각보다 그 이름에 그리고 관상에 그 정체가 좀 드러납니다. 아 여기 그 이 왜 가상자산이라? 이름 보세요. 왜 가상자산이겠어요? 가상. 정말 비스듬에 가상이어서 뭔 놈이 2,000개가 있었겠습니까? 비트코인. 2,000억인데 2,000개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1억 빗썸은 한 190개 갖고 아니 있대요. 그러니까 예. 2,000개가 1억이라 치더라도 2,000억인데 이걸 갖다가 한 62만 개가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있지도 않는 거죠. 네. 그냥 숫자 상이 그겁니다. 네. 봉이 김선달 아니에요? 없는 것 파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종이금, 실물금 이 얘기를 지난주에 갖다가 이어서. 요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역사상으로 경험했던 역사상 최대의 부도가 닉슨 때 달러 이거 들고 오면 금 바꿔줄게 했던 거 그거 부도냈던 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들 무슨 이렇게 내가 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야 이 금 돌려줘 했을 때 과연 몇 %나 돌려받을 수 있을라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슬기앵커 말 맞다는 월가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금융 투자 산업이라는 것이 봉이 김선달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은 조금 고민이에요. 위클리로 보나 먼슬리로 보나.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을 넘어서면 이게 지지선입니다. 이제 네. 저항선은 지지선이고 지금이 중요한 저항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피보나치가 저항대가 이렇게 작용됩니다. 요렇게 해서 5% 근방에서 한번
이거 열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7% 초중반도 갈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채권 전문가들 워시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충돌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쨌거나 고민에 빠졌고 케빈 워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때까지는 맞아요. 기다려야겠죠.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병주고 약주네요. 이게 2월 7일 기사인데 미국은 1000% 확률로 파산할 거다. 왜? 빚이 너무 많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해도 이게 국방 예산을 넘어선다 했는데 이 얘기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네. 작년 11월에도 이 얘기를 했고 국가부도 막을 유일한 해법은 AI와 로봇. 그래서 생산성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빚이 어떤 매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여기 뭐 시작하는 게 36조 달러부터 시작합니다만 갑자기 작년 7월 이후로 훅훅 늘고 있죠. 늘고 있어서 지금 이겁니다. 38조 6,603 그런 단위예요. 예. 자, 이 표현은 1초마다 국가 부채가 74,378불 per second입니다. 1초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코로나 랠리 이후 조정폭에 대해서 뭔가 하나 걸리죠. 네. 자, 이랬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 제가 미리 짐작했습니다. 어설프게 고점 짚어내려 하지 마라. 지금은 즐길 때다. 뭐. 이거는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 레벨인데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니까 아유 2025년 들어서 연초에 있었던 조정폭에 또 1.618배에 딱 걸리네요. 거기에 5만 살짝 넘어섰는 데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제가 또 짐작합니다. 이 AI 시대에 뭔 놈의 엘리어트 파동 타령이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 너 맨날 평생 거지로 산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정석은 상황. 좀 버려 예. 내려놔라.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보시면 우선 여기가 요 이동평균선 하나 보시면 200일선이죠. 월가에서는 생명줄로 여기는. 그리고 또 패턴 하나 보이죠. 헤드앤숄더가 보이죠. 그러니 이 선이 무너졌으면 200일선도 깨지고 헤드앤숄더의 목선, 넥라인도 무너지면은 얘는 책대로 가자면 못 가도 이만큼은 빠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때 김원효 씨가 나왔네요. 야, 안 돼! 이래 된 겁니다. 말투가 너무 되게 동일하신데요. 잘 따라하시는데요. 야, 안 돼! 이래 된 거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말빨 안 먹히던 젠선왕이 한마디 했죠. AI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박살난다고. 그거 가장 비논리적인 얘기다. 그리고 이거는 967조 투입,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인데 네.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오케이, 많이 빠졌으니 이 정도에서 일단 버티자. 이게 미국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 쇼츠 각은 나왔네요.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쇼츠 각은 나왔다. 야, 안 돼. 예. 지금 딱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또 일본도 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이제 훨씬 더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우선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렇게 장문에 다카이치 총리 일본 자민당을 지지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겁니다. 거기 바로 8시 그 투표 마감되고 나서 네. 출구조사인데 밑을 갖다가 로 봤네요. 자민당 253석에서 300석 이 정도 봤는데 결과는 316석이에요. 자민당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총 465석 중에 3분의 2가 310석인데 310석인데 이걸 자민당 혼자 넘어버렸으니까 네. 뭐 유신하고 뭐고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놀라운 상황인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복습하고 가시죠. 아베 신조 이후에 스가 요시히데라고 들어봤던 것 같고 네.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도 한번 그감했습니다. 의회 해산 한번 했는데 안 통했죠. 결국 의회에서 총선 실패하고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베 이후 조금 존재감 떨어지던 여기에서 결국 여기 다카이치라고 하는 그쵸.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딸, 누구 아들, 누구 사위, 누구 손자 해서 그냥
대대손손 해먹는 그 정치가들이 많은데 닭가이지는 안 그렇거든요. 맞아요. 젊은 층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 NHK 저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시민들 투표하고 나서 중국에 아주 강단 있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그 일본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니케이는 날아갔어요. 오늘. 니케이는 날아갔는데. 니케이는 날아갔고 이거 89년 12월에 찍었던 38,957포인트 이걸 갖다가 올라선 게 2025년 7월입니다. 네. 2025년 7월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JGB 10년물은 좀 올랐습니다. 아까 자료 만들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30년물은 조금 밀려요. 자, 뭐 그렇다 손 치고 달러엔이 제1감은 뭡니까? 이거. Responsible and proactive fiscal policy. 책임 있는 그리고 아주 어떻게 뭐라고 해야 적극적인 네. 재정 정책. 돈 많이 풀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애나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한데 애니 조금 처음에 반응하다가 밀립니다. 그러네요. 애니 밀리면서 우리 서울에서도 달러 환율도 밀려버렸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가이치 총리 사이에 이것까지도 서로 암묵적 합의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전후 일본 자위대는 스스로 지키는 군대죠. 예. 일본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들지 않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제 헌법 개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 전쟁 가능국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네. 내친 김에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잘하면은 일본 니케이처럼 이런 상황을 한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5천이 그게 한 게 아니라 6천, 7천, 8천까지도 가는 그 장이 올 수가 있겠는데 제가 두려운 거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일본처럼 겪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예, 그런 게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좀 천천히 가졌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막 그런 것도 이번 니케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또 다카이 총리 자민당 과반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뭐 환율 이야기도 좀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뭐 엔달러 환율도 짚어봤듯이 예. 쭉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뭐 달러의 환율이 그렇게 밀리면서 엔원 환율이 어쨌거나 100엔당 930원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달러엔을 따라갑니다. 아까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양봉이었는데 이거 음봉으로 해서 전일 대비 좀 밀리면서 끝났죠. 당분간 우리 원화도 갇혔다고 봅니다. 이제 이 장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거 1,500원 넘어가 하면서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달러 사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팍팍 밀리기에도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코스피는 여기서 지금 분위기가 보아하니 요 전고점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 전에 넘을 것 같은데 넘고 나서가 그다음 설 세고 와서가 문제예요. 바깥도 변수고 뭐 AI 시대에 캐캐묵은 기술적 분석 하지 마라 하시지만 진짜 최종적인 마지막 다이버전스 만드는 단계 같고 길게 봤을 때는 또 퇴직연금 기금화 이거 기사에 대한 달리는 댓글들을 봐서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은 이건 아니다라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거나 이걸 갖다가 기어이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실탄이 또 확보되는 거죠. 여기서도 바람직하기는 어떻게 미국의 401 케이스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을 만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을 비롯한 이쪽도 그걸 하겠는데 이게 과연 이제 미국과 같은 케이스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주식도 우상향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버블만 만들고 꺼지는가 하는 그 부분도 이제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월간 보면 아찔합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번 서울 후에 보겠는데 아까 이 부분 우리 강행크님 앞부분에 설명하시던데 이거 확정입니까? 엔비디아에다가 공급한다는 거 HBM4 확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는 예정입니까? 이거요? 근데 예. 뭐 또 내일 가면 또 얘기 또 달라지고 뭐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이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재 어떤 경제신문에서 보도만 된 겁니까?
일단 기사는 기사는 나오긴 나왔고. 했는데 이게 아직 단독으로 처음에 먼저 이야기 나오고 단독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더 뺏기는 뭔가- 기사들이 막 올라왔고. 네, 더 깊게 들어가는 기사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납품 예정할 거다. 근데 뭐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전에 못했던 게 있으니까. 저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저 예. 또한 큰 재료죠. 큰 재료라서 지금 이 단기적인 과매수 부담도 이제 뚫어낼 수가 있는 그건데 네. 이거 만약에 애플카처럼 돼버리면 이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설마. 예, 설마. 진짜 설마입니다. 진짜 설마. 아유 빗썸도 설마 아, 했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이 네. 바닥입니다. 시간이 수영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